인생을 성형하는 남자 정영기입니다. 나이 먹으면 나이 숫자대로 세월이 흘러간다고 하죠. 50대는 50km로, 70대는 70km로 세월이 달려간다고 하죠. 왜 그럴까요? 자, 한 살배기는 올해 한 살 먹으면서 생애를 보냈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한 살배기, 즉 돌진한 아이는 파란만장한 인생이 하루하루를 장식했습니다. 그래서 1년이 60대의 1년하고는 다른 겁니다. 근데 60대의 1년은요? 올해는 인생의 60분의 1일 뿐입니다. 저도 집 나이로 63살. 63분의 1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2달 남았네요. 아직도 2달 남았다. 또는 2달밖에 안 남았다. 그건 이제 인식의 차이죠. 이렇게 심리적인 시간과 물리적인 시간이 또 다릅니다. 일일이 여삼추다 그런 말이 있죠. 하루가 3년 같다는 이야기죠. 거기서도 보면 가을이 한 해의 대표가 되는 거죠. 한 해의 대표 계절이 이 가을인데 11월이 가을입니다. 하루가 3년 같은 세월도 있지만 또 지나고 보면 60년도, 제 인생도 62년도 순간 같네요. 하루같이 지나갔네요.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 인과 만나서 보내는 시간은 하루가 3년 같기를 바라지만 지나고 보면 초로 인생이니 안개 인생이니 하는 이야기가 한 점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60분의 1년을 지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파란만장한 인생 중에 60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빨리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쌓인 이 지식과 경험 때문에 지식과 경험 속에서 보는 그 세월이라는 것은 또 압축성이 더 강합니다. 더군다나 미래가 지금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할머니는 60 되면서 돌아가셨고 큰아버지는 이렇게 50대에 돌아가신 분도 있고 또 주변을 보면 친구들 중에 환갑도 못 넘기고 아버지도 70. 그러니까 그 나이를 생각하는 겁니다. 돌아가신 분들의 나이를 생각하면서 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을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자기 조부모나 부모, 유전적인 요인이 꽤 크니까요, 건강에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남은 세월은 얼마 안 되는데 보낸 세월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았는데도 내가 별로 거둔 게 없다. 그래서 다급한 마음에 하루하루가 천천히 가기를 바라는데 자기 인생에서 차지하는 하루는 n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세월을 그렇게 빠르게 느끼는 겁니다. 정말 한 해 한 해가 쏜살처럼 지나가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인생에는 자, 인생 겨울을 지금 살피고 있죠. 이 겨울에 돌아보는 인생, 겨울 인생 마감하는 날이죠. 관뚜껑 덮을 때 인생은 평가할 수 있는 거잖아요. 끝나는 거잖아요. 죽으면 인생을 평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인생에도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흑자 인생이 있고 본전 인생이 있고 적자 인생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인생 어떻습니까? 대개는 27살까지, 27살까지 적자. 그 다음에 59세부터 다시 적자. 그러니까 오늘 인생 겨울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60세 이후잖아요. 적자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인생 겨울을 맞이했다면, 겨울 인생을 맞이했다면 여러분들은 적자단 나는 게 맞습니다. 그럼 평생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생애 주기 속에서 경제는 어떻게 그리는가? 2016년을 통해서 이전소득이니까 이거는 노동소득을 말하는 겁니다. 국세청에서 노동소득을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것으로서 지도를 그렸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 지도는. 자, 이 밑에 나오는 이게 생애 주기에 따른 지도입니다. 빨간색이 적자입니다. 그리고 파란색이 흑자입니다. 27에서 58까지 흑자 인생이라 하더라도 적자에 비하면 얼마나 큽니까? 소득과 소비로 보는 겁니다. 소득이 1이라면 아마 이 적자가 한 3 안팎 되겠습니다. 그림으로 봐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으로만 보면 이렇게 평균 인생 홍길동은 적자도 한창 적자를 내고 가는 겁니다. 근데 누구 때문에? 부모 때문에. 여기는 아이 좀 키고 있잖아요. 이 아이 부모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 때는 부모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거죠. 이 적자 덩어리죠. 최고의 적자는 16살이라고 합니다. 그때 2,867만 원. 그 다음에 최고 흑자는 41세. 월급을 많이 타는데 아직 아이는 어려서, 아이 어릴 때는 사교육비가 덜 나가잖아요. 그래서 3천, 그것도 209만 원입니다. 여기는 이제 노동소득이니까 기타 소득을 넣지 않았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개는 노동소득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소득도 많습니다. 그런 걸 따진다면은 흑자 인생 살고 가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대다수는 적자 인생을 살다 갑니다. 그러니까 이 흑자는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만일 흑자를 하더라도, 자녀들에게 뭔가를 좀 남겨준다 하더라도 자기 부모한테 받은 걸 생각하면 그때가 노후적자보다도 훨씬 많거든요. 27살까지 성인기까지 이르러서 소득기로 들어가는, 즉 흑자 인생으로 들어가는 그 시점까지가 59살부터 죽을 때까지의 적자 내는 것보다도 2배는 적자를 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또 육체적으로 키우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자녀가 이를테면 속된 말로 말하면은 손해보는 장사가 되기 쉬우니까. 근데 자녀만 손해를 보게 하면 괜찮은데 둘이 사는 것 자체도 이게 그 경제 싸움, 심리 싸움, 뭐 여러 측면에서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결혼을 안 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 비혼 가족이 상당히 많다고. 물론 자발적으로 비혼하는 수도 있고, 비자발적으로, 자발은 아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사람도 있지만, 이런 생애 주기를 볼 때도 결혼이 겁나는 거죠, 지금. 왜냐면 자기 인생만 흑자로 이렇게 사는 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실제로 대법원에서 통계를 낸 건데 60대 이상의 파산 신청자가 무려 30%를 넘습니다. 60대 이상은 이렇게 그 노동소득이 적자인데, 다른 기타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테면 부동산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파산 신청이 이렇게 많은 걸 볼 때 60대 이후의 삶이, 즉 겨울 인생의 삶이 매우 고단한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그런 빈곤과 질병 때문에, 그리고 부양가족이 없는 자녀들마저도 이렇게 그 적자기에 접어들었을 때 크게 적자를 내는 사람들은 자기가 투자를 해서 자녀를 가르치기는 했지만 자녀들마저도 어찌 보면 자기 혜택을 덜 받다고 해가지고 부양을 잘 안 하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참 그게 그 충효의 나라라고 하지만 부자 부모 밑에 있는 자녀들이 효도도 더하고 부모도 더 찾아뵈고 전화도 더 합니다. 그리고 기대할 것 없는 부모를 둔 사람들은 어릴 때 자기가 뭐 혜택 본 것도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상속받을 건 더욱더 없다고 생각해서 더 박대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노인 학대도 그런 사이에서 많이 일어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파산 신청을 할 정도가 되면은 이런 사람들은 심지어는 이 국민연금 같은 걸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을 받기도 하고 카드를 돌려받기도 하고 그러죠. 이를테면 뭐 전업카드사가 7개니까 이 무지개 7색깔 해가지고 무지개 돌려막기네 하는 이런 그 사실은 안 좋은 이야기인데 그렇게 미화시켜가지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이 상당히 많죠. 그리고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는데 어찌 보면 자기가 진짜 본전 인생이라도 하고 가려면은 자녀나 국가에게 부담을 안 줘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기초노령연금도 안 받는 게 좋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잘 알다시피 65세 이상인데 혼자 사는 사람이 148만 원일 때, 그 이하일 때, 그리고 부부로서는
236만 원 이하일 때 기타 여러 조건을 따져서 주는 겁니다. 25만 원에서 한 30만 원 그렇게 주던가요? 이걸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에 기대는 거, 자녀한테 기대는 거, 보험에 기대는 거, 그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유대인과 우리 차이가 그겁니다. 내가 내 인생도 책임 못 져가지고 국가에 기대 살다니. 국가에서 그런 수당을 주는데 그거 부자들이 낸 거고 기업이 낸 건데 내가 이런 거에까지 기대해야 되다니. 참 내 인생을 자력으로도 버티지 못하고 흑자는커녕 본전도 못하고 가는구나. 이거는 결국 생태계에 부담을 주고 국가에 부담을 주고 자녀 세대에게 부담을 주는구나 하는 그런 창피한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 그렇지 않아요. 국가 돈은 빼먹여야 된다. 국가 돈은 먼저 보는 게 임자다. 왜 나보다 나은 사람이 어떻게 해가지고 서류로 만들어가지고 서류상 뭐 때로는 이 부부 그러기 때문에 뭐 서류상 이혼을 해가지고 그걸 타려고 한다든가 이런저런 편법이 유치원 시절부터 생각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참 많이 쓰입니다. 우리나라 참 많이 속이다 보는데 본전 인생은 적어도 하고 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한테 어떻게 할 거냐. 그래 저도 아무튼 되도록이 아니라 아마 그런 건 안 받을 겁니다. 이제 저 때문에 이제 알싸움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는데 아무튼 65세 이후에도 부부가 소득이 236만 원 이상이어가지고 국가로부터 그 노령연금을 안 받으면 다행이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그걸 타가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타려고 이렇게 그 서류상으로 뭐 갈라선다든가 그거 참 안 좋은 거. 자녀들도 그런 꼼수를 보고 로또 보면서 이거 맞추는 거 보고 그러면 그 꼼수 그대로 하고 운의 인생을 맡기고 그렇게 됩니다. 그 이제 재혼 같은 것에서도 이제 자유로운 측면도 있지만 재혼 같은 거 할 때 또 상속 문제 많이 발생하는 것 같고 특히 부자 부모가 재혼하려고 하면은 자녀들이 도시락 싸가지고 와서 말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참 우리나라 이 혈연도 질기지만 이 전년 돈으로 맺어진 인연 진짜 강합니다. 전년 참 강합니다. 돈줄 매우 강하죠. 그런데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 겨울 인생 맞은 사람이 안 해야 할 건 뭐냐? 제가 볼 때는 원금을 보존해야 된다. 경제적으로 봐서는 이때는 원금 보존이 최고 중요한 겁니다. 지금 그 농협 같은 데서도 이번에 사모펀드 팔아가지고 그거 보세요. 그렇게 공신력 있는 데서 파는 거. 그리고 그렇게 이자도 많이 준다고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뭘로 얽혀서 그렇습니까? 다 거짓말로 사기로 얽혀서 그런 거 아닙니까? 원금 보존을 목표로 해야 되지. 이 겨울 인생 맞이한 사람이 그때 뭐 투자해가지고 돈 벌려고 한다든가 그러면 안 된다. 그때까지 그렇게 산 사람이 퇴직금 같은 거 타가지고 기가 얇아가지고 세상 물정을 너무 몰라가지고 우리나라 OECD 중에서 아니라 전 세계에서 사기 사건, 특히 이런 금전사기, 금융사기 1등입니다. 일본에 비해서 몇백 배입니다. 인구 대비로 하면은. 그런데 무슨 뭐 죽창 들고 나가자고 하는 친구들, 지금 뭐 여당들도 8.15 집회 이런 거 할 때는 뭐 법만 들어가지고 막는다고 하지만 이 사기범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 사기 뭐랄까요, 사건 방지하는 거 이런 것저런에 대한 법률 그런 건 별로 안 됩니다. 이 법조계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기공화국이다 그러면서도 법조계 친구들이 얼마나 국회도 많습니까? 한 5분의 1 안팎은 되잖아요. 경찰까지 포함하면. 그런데도 그런 데는 힘 안 쓴다니까요. 정치인 집단 자체가 그런 사기성이 동해서 그런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사기가 판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공무원 이렇게 한다든가 그 사람들 특히 그 군인이라든가 뭐 교사라든가 이런 공무원의 연금을 달달이 타지 않고 일시불로 받아가지고 온다든가 무슨 명예퇴직 수당이라든가 이런 거 받아가지고 뭐 인력 지고 있으면은 먼저 보는 게 임자다고 할 정도로 노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자녀까지 노립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투자 같은 건 생각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쪽을 쭉 해가지고 전문가 아니면 무슨 유튜브 방송을 보고서 투자를 한다든가 신문 보고 투자를 한다든가 제가 볼 때는 100전 99패입니다. 100% 패하지는 않지만 100명 투자하면 99는 패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사기당하지 않는 거, 투자 실패하는 거 피하는 게 중요하고 일찍 너무 상속해가지고 이 부자 간의 관계만 나빠지고 부인과
여러 가지 형제들 사이도 나빠지는 그런 일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예. 투자는 1차적으로 노동소득에서 이 선수들이 추려져 가지고 그보다 훨씬 어렵기 때문에 한번 걸러진 정제된 세력이 다투는 것입니다. 거기서 성공한다는 것은 보통 사람으로서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다음 건강은 제가 볼 때 이제 절제하고 운동하고 그다음에 이제 검진해야 되죠. 근데 절제한다는 이야기는 조심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음식부터 시작해서 뭐 그 어떤 욕심, 욕망, 본능 그런 거 다 해당됩니다. 아까 투자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런 것도 절제를 해야 돼. 심리적인 측면도 절제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신체적인 거 말할 것도 없죠. 무리하면 안 되죠. 25세가 신체적 정점이어가지고 그때부터 내려왔는데 60대면 완전히 이제 하강기죠. 그때 옛날 20살 때 생각해가지고 무슨 뭐 그렇게 왕성하게 성생활을 한다? 그렇게 왕성하게 달린다? 그렇게 나를 샌다? 안 됩니다. 무리하면 금방 표신합니다. 그리고 이제 검진 같은 건 제 경험을 봐서는 그러더라고요. 이제 주변에 있는 이렇게 이런 데서 할 수도 있지만 작은 내 거를 중심으로 하고 그러니까 한 5년에 한 번 정도는 이게 큰 병원 같은 데 가서 내시경 같은 것만 해도 전문 내시경 교육을 받은 그런 전문의가 하는 데 가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 의료기기가 또 좋은 데 가는 게 좋고요. 그 영상 뭐랄까요, 투명도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의사의 전문성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오진율이 내시경에서만 해도 한 10% 안팎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5년에 한 번 정도씩 받는 이를테면 대장 내시경이라고 하면 한 번 거기서 오진이 돼버리면 10년 사이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손쓸 수 없는 상황도 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내시경 전문 교육을 받은 대개 이제 큰 종합병원이라는 이런 데서는 그런 사람들이 내시경을 한다고 하고 그러니까요. 동네 내과보다도 60세 넘어서 지금 평균 나이가 한 뭐 84세 평균 수명이 그렇잖아요. 그럼 그 뒤에 인생이 24년이나 되는데 2년에 한 번꼴 받는다 하더라도 12번 받아야 되는데 그 중에 한 뭐 이렇게 세 번째 한 6년 안팎 해가지고는 좋은 병원, 큰 병원이 꼭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병원, 전문성 있는 병원, 의료기기 좋은 병원, 요새는 그런 것도 다 이게 들어가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인터넷 이렇게 치고 들어가 보면. 제가 요양병원에서 간병을 작년에 한 2개월 안팎 하면서, 그리고 제가 이제 이런저런 그 보건학 책 같은 거 읽어보면 우리나라 그 간병이 지금 하루에 10만원 안팎 수당이죠. 그리고 간병인을 쓰지 않는다면은 간병의 8할은 아내가 하거나 딸이 하거나 며느리가 합니다. 남자들이 이게 이제 보호에 좀 약한 측면도 있고 그런 건 남자들이 일이 아니라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여자가 입원했는데 남자가 또 하면은 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자하고 또 하면 이 감정의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고 그럽니다. 이게 남자들이 욱하고 인내하지도 못하고, 아픈 사람은 약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과 강이 부딪히니까, 이를테면 한마디로 참아야 한다기에 여자 일생을 사는 사람들은 그런 것도 잘 참고, 남자라는 의뢰 그런 거를 안 주지만, 그래서 남자도 간병할 수 있지만, 또 여자는 여자들끼리 유유상종 통하니까 간병할 수 있지만 얘기할 것도 많고, 그 남자는 이 여자가 하기도 까다로운데 여자는 그나마 참아서 하는데 남자가 이게 잘 못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간병의 8할은 여자들이 합니다. 그 여자들이 이제 요새는 못하겠다 이거예요. 형편상 젊은 사람들은 이제 직장에 나가는 수도 많고, 그리고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일단 여기 서울 사는 사람 전주 와서 하는 거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무리 딸이라 하더라도.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참 남자들도 배워야 됩니다. 지금 60세 이상은. 그거는 제가 보니까 이 김영석 교수인가
김영숙 교수가 아내가 20년 안팎을 입원했었다는데 간병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것도 훌쩍이라고 말이 그래도 작년에 2달 하면서도 이게 20년 같았는데 20년을 훌쩍 보냈다는 거. 이건 그래서 그 친구 부인들이 그랬다잖아요. 당신은 김영석 교수처럼 이렇게 간병할 수 있느냐고. 20년이 아니라 2년만 제대로 해도 제가 볼 때는 대단히 애틋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 간병 문제도 참. 근데 이게 이제 그 병원에서 좀 책임지는 아마 그런 구조로 좀 병원비라도 간병비가 더 나가는 수가 있고, 그리고 병원처럼 또 이 돈 타는 곳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요구르트 하나를 먹더라도 이를테면 요구르트 한 300원짜리 있던가요? 근데 이게 계단이 많더만 원짜리 있잖아. 몰랐는데 1,000원짜리도 있고 뭐 위에다 또 뭐가 있어서가 2,000원짜리 3,000원짜리. 그래서 어떤 사람은 300원짜리도 못 먹는 사람이 있는 거면 어떤 사람은 3,000원짜리 먹는 거예요. 그것도 이렇게 배달해서. 참 빈부의 차이가 그런 거더라고요. 요양병원에서 어떤 사람은 특실에 들어가 있고 1인실에 들어가 있고 어떤 사람은 2인실에 들어가 있고 어떤 사람은 4인실, 6인실, 다인실 뭐 그래요. 성격상 이제 아니면 병원의 중증도냐 경증도냐에 따라서 여러 차원에서 이제 얼마 많이 안 아파도 내성적이고 막 사람들 오는 거 우리 어머니도 좀 그런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1인실에 있고 그 다음에 그 대신 간병원은 침대 하나. 근데 침대 하나 사는 것도 하루에 뭐 이렇게 몇만 원씩 해가지고 만만치 않더라고요. 아무튼 우리가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 되는데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아까처럼 절제 삼가야 된다 여기죠. 그 운동 늘려야죠. 시간 많잖아요. 이제 정년퇴임하고 그러면 저도 정년퇴임하고 이렇게 이제 돌아다니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도서관 같은 데 산책 같은 거 할 때 보면 노인들만 보이면 뭐 주간 노인 학교다 뭐다 노인 뭐 이렇게 현수막 같은 것도 써 있는 거 보면 아이 우는 소리는 안 들리고 아이들 다니는 데는 별로 없고 노인들 뭐 한다는 시설들 참 늘어나고 그리고 이제 공원 같은 데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참 노인들 많은데 요새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 여기다 띄엄띄엄 있으면 띄엄띄엄 떨어져 가지고 여기저기서 장기도 튀고 뭐 여기 이제 시설에서 운동도 하고 그래요. 아무튼 죽는 날까지 죽기 직전 몇 달 전까지라도 잘 먹고 잘 싸고 잘 걸으면 정말 다행인데 요양병원에서 보면 이게 누워 지내는데 젊은 사람이 한 40대나 됐을까 말까 그렇게 누워 있는데 참 보기 안 좋고 그 남편이 거의 날마다 이렇게 출근하기 전에 이렇게 들렸다 가는데 참 잘 걸어 다니는 이제 그 50대 60대들이 간병 오고 그러잖아요. 간병인들 중에도 50대 60대 있고 그렇게 부러운 눈으로 보는데 제가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건강할 때 지켜야 되죠. 정말 긴 병에 효자 없는 게 아니라 짧은 병에도 효자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이를테면 이제 요양원이든 요양병원이든 뭐 그런 것도 이제 또 병원에서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종교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서 요양시설도 참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간병하는 문제도 그렇지만 아까도 그렇지만 병원비 문제도 그렇고 그거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할 때도 용돈 이를테면 뭐 제가 여기서 이제 중층 중간 극계층에서 이야기하자면 한 달에 돈 10만 원 용돈을 제대로 딱딱 주는 것도 제가 이렇게 주변에서 보면 그런 집안도 많지 않습니다. 저는 역시 평균 인생 홍길동을 살아가는 셈이니까요. 그러니까 건강할 때 그래도 더 잘 지원하는 게 훨씬 좋은 거죠. 그리고 이제 자녀는 60대 넘은 사람들 중에서는 남자들이 특히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게 남녀 차별을 하면서 키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딸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뭐 그런 수도 있습니다. 60대 이상, 70대, 80대 이제 죽기 직전까지 이 겨울이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도 그대로 고백하고 좀 인정하면 좋으련만 제가 이제 역시 요양병원에서 본 겁니다. 목격한 겁니다. 되게 많은 사람이 한 80대 안팎의 여자들입니다. 간병도 여자들이 많이 와서 하지만 거기에 입원하는 사람들도 파란 안팎이 제가 볼 때 거기도 한 200명 안팎이 있던데 여자들입니다.
근데 이 여자들이 거기 같이 입원한 비슷한 동료 남자들한테는 막 그렇게, 아마 이제 자기 남편은 돌아가셨는가 보죠. 그 다른 남자한테는 그렇게 막 그 채널 쟁탈권도 그렇고 뭐 먹는 것도 그렇고 이게 그 뭐 소리 내는 것도 그렇고 또 이제 아무튼 그렇게 박대를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 아들이 오면 확 받더라. 이게 확 달라요. 그 딸 오면 시큰둥하는 측면도 있고. 근데 간병은 딸이 와서 하고. 그러니까 여자가 차별을 더 하더라고요. 뭐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그때 아들 낳아서 인정받았고 아들이 자기 인생을 사는 것이었고 자기 인생을 아들에다 다 맡겼기 때문에, 기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걸 못 바꾸는 거죠. 그런 철학을 가지고 그런 인생을 가지고 평생 살았으니까. 근데 바꿀 수만 있다면 바꿔야 됩니다. 남녀 차별 안 해야 됩니다. 딸들 얼마나 서럽겠어요. 그런 것 때문에. 근데 병원에서마저 그 간병하는 부인에 대해서, 딸에 대해서, 며느리에 대해서 그냥 여자니까 차별을 한다? 이건 이제 박대당합니다. 죽을 때까지. 간병을 해주긴 해줘도 이제 여러 그 가족 관계로 얽혀 있어서 그게 해주는 것이지. 그러니까 60대 이상 자기가 아파서 간병 받으면서도 자기가 그 남녀 차별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대개는 개화돼서 안 그런 사람이 많은데 아직도 병원에서 보니까 꽤 있더라고요. 이 여자 노인들 중에서. 뭐 남자들은 뭐 더 마찬가지,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이제 출가 이후에는 하여간 자녀들 되도록이면 안 도와줘야 됩니다. 무리하게 그 이후에도 지원했다가 무리하게 뭐 사고 본다고 하니까 자녀들 도와줬다가 자녀도 죽고 자기도 죽는 수가 많습니다. 어떻게 해더니 이 자립해서 나간, 결혼해서 출가한, 분가해서 사는 그 자녀는 젊을 때부터 어찌 보면 그런 자립 능력을 기르도록 그런 철학을 줘야 됩니다. 대학 나와서 네가 그래야 된다. 결혼했든 안 했든 간에. 그리고 이전에 못 해준 것에 대한 어떤 죄책감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이전에 이 삶이 있잖아요. 이때 많이 투자한 사람이 좋습니다. 근데 이 시기에 많이 투자를 해서 자녀로 하여금 이를테면 그 자기가 많은 지원을 받았다. 나는 부모에게 원한이 없다. 그리고 내가 책임져야 된다. 내 인생을. 부모는 할 수 있는 이상을 했다. 대부분 우리나라 부모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부모들 어때요? 다 자기보다 더 도와준 사람 생각하면 자기가 못 도와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저쪽에서 이게 이제 노인들 그 폐지 줍고 그런 사람들도 봅니다. 폐지 주어서 뭐냐고 이렇게 그 이제 종교 관련된 그런 일을 또 알바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자녀 주려고 하는 겁니다. 왜? 내가 그 못 가르쳐서 중학교밖에 못 나와서 내 자식이 이제 지금 80 그런 넘은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그때 고등학교밖에 못 나와서, 근데 그때 고등학교 나온 사람 중에도 잘 된 사람이 있는데 자기 자녀는 대학을 나왔으면 충분히 잘 될 사람이고 그리고 그렇게 공부를 하고자 했는데 못 가르쳐서 그거를 80대 종이 주어가지고 자기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를테면 그 죄책감 때문에 그걸 그 사죄하는 느낌이랄까,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자녀한테 그걸 주려고 자기는 김치 한 가지 가지고 먹으면서, 이게 부모의 마음이긴 한데 그거 좋지 않죠. 어찌 보면 빵 안 있으면 이 나이에는 자기가 먹어야 합니다. 부모에게 그러지를 못하지만 참 어찌 보면 그렇게 독한 마음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자기도 살고 자녀도 삽니다.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자녀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진짜 졸업할 때까지 통닭 있는가도 잘 몰랐습니다. 있었겠죠 그때도. 그럼 안 먹어봤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두 아들은 아마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통닭 한 달에 적어도 2마리 이상은 먹었을 겁니다. 자, 같은
20살까지 30까지 살아도 제 아들 인생과 제 인생이 다르듯이 우리 아버지는 훨씬 더 저보다 못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70평생이 희생이었죠. 우리 어머니는 82세기 82세까지 희생이었죠.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기준으로 부모 세대를 판단한다고 자녀 세대를 판단하도 안 되는데, 이게 이제 공부를 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의 뭐랄까요, 사기, 그게 얼마나 많은가는, 자기는 법 없어도 살 사람이지만 법 있어도 사기 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그런 나라라고 하면 싫어하죠. 왜? 사기공화국에 살고 있으면 자기도 사기공화국 국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현실을 직시해야 되지, 그걸 부인한다고 고개 돌린다고 그 사실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를 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부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 인생 겨울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은 흑자 인생을 되도록이면 살기 바랍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주는 거 어떻게든 탐하려고 편법, 불법, 부조리 저지를 거 없습니다. 적어도 본전 인생, 자녀한테 기대지 않고 국가에 기대지 않고도 내 인생 살고 가면서 상속은 못할지라도 내가 본전은 하겠다. 그래요. 상속하면 좋죠. 다른 사람한테 국가 또는 뭐 타인에게, 국가에게 기부하면 좋죠. 부자이면서 자녀에게 어느 정도 주면. 그러나 적자 인생은 더욱더 안 되면 좋죠. 어떻게 되니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지고 하는 게 좋죠. 그러나 그러지 못하는 게 아까도 나왔잖아요. 개인 파산하는 사람 60대 이상이 파산자의 30%를 넘는다니까요. 이게 2020년 이야기인데 2012년에는 22%였어요. 그러니까 노인의 삶이 더욱더 악화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도 그럴지 몰라요. 여러분 인생은 안 그러도록 이 겨울 인생에 철저히 초반에, 저는 이 겨울의 초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히 대비해서 벌 수 있다면, 되게 한 70까지도 일하는 수도 많고 그러잖아요. 저도 이렇게 벌려고 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벌려고 하고, 저수를 통해서도 벌려고 하고, 저도 알바도 합니다. 동생 그런 데 가서 알바도, 적어도 이제 그전에는 난 석 달 안팎 했었는데, 요새는 좀 몸이 옛날 같지 않아서 한 두어 달 안팎 하려고 하는데 자꾸 이제 줄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알바를 통해서 제가 적어도 생활비는 벌면서 이렇게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겁니다. 행복한 사나이죠. 그래도 여러분 겨울 인생이 따뜻하길 바라고, 그래서 묵직하게 살라고. 이게 이 홍도 가서 산 거네. 언제 산 건가 너무 까마득 한 건데, 돌로 만든 겁니다. 돌로 만든 이 필통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단단하고 육중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